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정래입니다. 이번 한 주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주행 중이 아닌 주차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커져가는 불안감과 전격 발표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운행 정지 명령 요청, 그리고 BMW의 결함 축소 은폐 정황에 대해 정부는 잘못이 없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모아봤습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화재 관련 오늘 첫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관련해서 BMW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신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BMW 자동차가 활활 불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BMW 화재 사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MW 측의 그 정확한 화재 원인과 그리고 또 결함 은폐에 대해서 진술할 거고요. 독일 쪽에 오고 간 메일이랑 그리고 EGR 부분 생산업체 쪽에 주고받은 메일에 대해서 좀 확보를 요청을 갖고 가겠습니다.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BMW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BMW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구본승 변호사는 BMW가 결함을 축소 또는 은폐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재 원인으로 파악된 부품의 결함을 발표 이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품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동차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아마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함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해온 만큼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말입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알고도 그거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취지도 도대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파악하기 위해서 소송이란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고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BMW나 정부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게 저희의 일단 1차적인 목표고,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겐 합당한 손해배상을, 나아가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 구본승 변호사의 궁극적인 소송 목표입니다. 소송 과정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또는 재발 방지, 비단 BMW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는 게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유관기관 협조를 얻어 차량 결함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불타는 BMW 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와 소송이 본물을 이루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불타는 자동차 BMW 사태가 결국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 중지 명령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 같은 운행 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지 명령, 어떤 절차를 거쳐 발동이 되고 이를 어기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BMW 운행 중지 명령 발동 방침을 밝혔습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한 겁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김현미 장관이 운행 중지 명령을 직접 발동하지 않고 전국 일선 지자체장에게 명령 발동을 요청한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 조항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 점검과 정비, 운행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구속력이 있는 강제 조항으로 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고요. 제37조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차량 소유자들에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점검 명령과 운행 중지 명령을 발할 것을 요청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BMW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오늘 0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자동차는 2만 7천 대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정까지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되는 차량은 2만 대 안팎에 이를 걸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BMW 운행중지 대상 차량 선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와 관련 내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운행중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위반 차량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겠지만 중지 명령을 위반해 운영하다 화재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엔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동차관리법 81조 20호에 따라 가지고 검사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안 받은 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어제 오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3년식 BMW M3 컨버터블 가솔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불이 붙은 BMW 차량은 모두 38대에 이릅니다. 화재가 난 BMW 38대 가운데 9대는 가솔린 차량 등 리콜 대상 차량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리콜 대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서도 언제든 불이 날 수 있다는 얘기여서 이번 운행중지 명령이 국민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15,000여 대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집니다. 이 차량들만 운행중지시키면 불타는 BMW 문제 이제 해결돼서 안전해지는 걸까요? 이런 가운데 BMW 피해 차주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재 원인 규명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불타는 BMW 얘기 해보겠습니다. BMW 화재 피해 차주들의 핵심 요구사항은 불이 가장 많이 난 BMW 520D로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는 겁니다. 테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시속 120km 이상으로 장시간 고속 주행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곳곳에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설치한 다음 테스트 중 불이 나면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원인이 뭔지 등을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차주들은 또 BMW 120D의 경우엔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가장 강한 강도로 계속 가동하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실시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에서 에어컨을 켠 채 대기 중이던 BMW 120D에서 불이 난 것과 관련한 테스트 요구입니다. 해당 차량은 화재 발생 부위가 엔진룸이 아닌 속칭 글로브 박스라 불리는 실내 사물함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주행 중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도 아닌 전혀 새로운 상황과 부위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120D 화재는 BMW 화재 원인이 EGR 모듈이 아닌 다른 데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피해자 모임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이 오늘 BMW가 엔진 결함 문제도 국토부에 보고했지만 국토부가 이를 쉬쉬했다는 폭로를 내놔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오늘 공개한 BMW 코리아가 국토부 장관 등에게 제출했다는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입니다. 결함이 있는 구조 장치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과 함께 원동기, 엔진을 더 앞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결함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극히 드문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화재 발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낸 날짜는 7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BMW가 그동안 외부적으로는 EGR 결함이 화재 원인이라며 EGR 교체 작업을 벌여왔는데 이게 다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 무슨 이유에서건 국토부도 해당 사실을 열흘 넘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실상 한 통 속으로 같이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이 홍철호 의원의 오늘 폭로 내용입니다. 그동안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 등에서도 화재가 난 경우도 여러 건 발생했는데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EGR 문제가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있는 자료 성실히 다 내놓으라고 강한 어조로 BMW를 압박하며 사상 초유의 차량 운행 중지 명령 발동까지 지자체에 요구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BMW에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도 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알릴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오늘 홍철호 의원의 폭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김현미 장관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현장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판결 현장과 여성단체 등의 반응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폭력 혐의 재판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선고 앞두고 심경 어떠신지요?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고 거의가 무죄 예상하십니까?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나 30여 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는 안 전 지사의 표정이나 분위기는 들어갈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대놓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안도와 뭔가 홀가분한 기색이 숨길 수 없이 묻어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안 전 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위력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 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한 점 등이 재판부가 지적한 의문점입니다. 요약하면 김지은 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하늘에만 있습니다. 책에서만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자들한테만 있습니다. 성희롱을 할 자유, 성폭력을 할 자유만 있고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무조건 가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여론몰이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안 지사님의 부인이에요.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안 전 지사는 벌떡 일어나 만감이 교차한 듯 눈을 꼭 감았고 김지은 씨는 말없이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방청석에선 한숨과 장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정반대. 한쪽에선 법원이 정말 너무한다는 한숨이었고 다른 한쪽의 것은 결국 이렇게 무죄로 끝날 것을 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김지은 씨는 선고 뒤 입장문을 내 굳건히 살아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하여 만연히 판결하였습니다. 같은 한숨의 다른 의미,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둘러싼 의견이 극과 극으로 달린 가운데 안 전 지사는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후폭풍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가장 논란이 뜨거운 게 1심 재판부의 현행법으로는 무죄다, 뭐 이런 워딩인 것 같은데 그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위력 행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뭐 정확히 어떤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라고 인정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을 때 유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는 이제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 검사 측이 충분히 입증을 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달리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강간죄나 뭐 강제추행죄도 성립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결국 현행법으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법 조항이나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우선 구체적으로 현행법상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추행 또는 뭐 간음을 한 사람은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위력이라는 것이 사실 판단을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판례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재판부가 뭐 no means no, yes means yes 뭐 이런 언급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가요? 네, 재판부가 이번에 판단을 하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안 전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no means no rule 그리고 yes means yes rule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의 이슈를 언급한 것입니다. 비동의 간음죄요? 이건 뭔가요? 우선 no means no rule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한다는 원칙이고요. yes means yes rule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yes라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이상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것을 강간으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칭해서 비동의 간음죄라고 하는데요. 현재 이런 죄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아직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도입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 즉 어떤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소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이건 뭐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지금 뭐 미국이나 벨기에, 독일 그리고 상당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 비동의 간음죄, 이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이런 원칙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유엔이 우리나라의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라 이런 권고를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전에 논의가 전혀 안 돼 왔던 건가요? 아니면 논의는 좀 돼 왔던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초중반부터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요. 특히 올해 초 이런 미투 운동이 가열되면서 이런 비동의 간음죄를 형법을 개정해서 반영을 할 것인지, 즉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딱히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뭐 안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이나 비동의 간음죄 이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이 위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지나치게 좀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 지금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금 판단이 가능한 성인이고 따라서 강제적으로 어떤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이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런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위력의 행사 이런 개념이 좀 좁게 해석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논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동의 간음죄 특히 뭐 yes means yes 룰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입을 할 때 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랑 긍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논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왕 실장으로도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왔습니다. 모두 사법부와 청와대 간 재판거래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의혹 문건으로 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놓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일까요? 해당 부장판사 검찰 소환 현장을 취재한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직 부장판사이자 사법농단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모 부장판사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엔 기계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문건은 왜 작성하셨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성실히 수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최대한 성실히 임해야 할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을 다수 작성했습니다. 원전 원장 재판의 경우 2015년 2월 원전 원장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 학교 등을 정리하고 재판부의 판결 성향을 정리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항소심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정치권 예상 반응과 함께 상고법원 설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서는 시나리오별 청와대와 대법원의 득실을 따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득실을 따진 결론은 고용노동부 재항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양측에 모두 이득이라는 게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정부를 불편하게 하는 판결을 웬만하면 내리지 말자는 결론입니다. 해당 문건은 모두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신분으로 작성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업무라는 게 이게 하다가 보면 꼭 여기 딱 부러진 업무 외에도 약간 이 업무에 포함되는 업무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전교조 손을 들어준 서울고법 결정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거나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뒤집는 반대급부로 상고법원 입법 추진과 법원 제외 공간 파견을 언급하는 등 거래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뒤에도 법관들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가 하면 현안 관련 말씀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 협력 사례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 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을 열거하며 적은 문건 내용입니다. 정 부장판사의 최대한 노력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김 부장판사와 정 부장판사 모두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현재 재판에서 배제됐습니다. 검찰이 현직 판사들을 잇따라 소환하면서 윗선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거래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풀려나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뒤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강제징용 재판 거래 얘기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춘대군으로 불리던 시절이 무색하게 오늘 검찰에 나온 김기춘 전 실장의 모습은 구부정하니 부쩍 늙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했는지, 피해자들의 할 말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실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대법원, 외교부 사이 강제징용 재판 거래 막후 인물로 김기춘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대외비 문건을 보면 손해배상 인정 외교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판결을 미룬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당대의 청와대 실력자들과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당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UN 대표부의 법관을 파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법관 해외 파견을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재판거래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 임 전 차장의 이메일 계정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최근 드러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를 강력한 자력을 이용한 디가우징 방법으로 모두 폐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퇴직 대법관 등에 대한 통상의 업무 처리 절차라는 게 법원의 해명입니다. 통상의 절차.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 차원의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통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 핵심 관련자들의 PC 내용과 이메일 삭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증거인멸이라는 네 글자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다 떠나서 정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흥정 대상으로 삼아 해외에 법관을 보내려 했다면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8월 15일,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해방된 지 73년.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에 불복해 일본 기업들이 재상고장을 낸 지도 5년. 우리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걸까요?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피해 당사자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이제 단 2분만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국정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2014년 9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국정원법은 위반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판결입니다. 정치엔 개입했지만 선거엔 개입하지 않았다는 판결.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고법 부장 승진을 앞둔 재판장의 지록유마 판결이라는 직격탄을 날립니다. 판결 일주일 뒤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는 원세훈 사건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의 쟁점 전망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요약하면 1심은 선거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날지 모른답니다. 대법원의 걱정은 현실이 됩니다. 201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 양승태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예상한 듯한 문건을 작성합니다.
원세훈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상당한 파장, BH 여권 극심한 곤경에 처한 박 대통령이 기댈 수 있는 권위는 전무한 상태 초래 이런 내용입니다. 위기는 기회,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입니다. 그리고 작성된 양승태 대법원의 문건,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줄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문건에 드러난 대법원의 인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법원은 쥐려 한 것일까요? 그렇게 양승태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합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극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기를 듭니다.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뀐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 판결합니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이 몇 년을 돌고 돌아 내린 결론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우리 법원은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홍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를 유출한 여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편파 수사에 이어 편파 판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홍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를 유출한 여성 모델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성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성한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좀 다시 볼까요? 네, 지난 5월에 홍대 미대에서 누드 크로키 수업 중에 남성 모델의 신체가 몰래 촬영됐습니다. 이게 촬영된 뒤에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 커뮤니티에 올라갔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사진에 대해서 조롱, 비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니까는 여성 일각에서는 편파 수사다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경찰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 몰카범을 구속하고 또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 단체가 수사 속도가 유난히 빠르다. 피해자가 남성이라도 이렇게 빨리 피해자가 남성, 피의자가 여성이라 이렇게 빨리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는 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이런 불법 촬영 몰카, 리벤지 포르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신속한 처벌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글쎄 신속한 수사를 한 것이 비난받는 경우라서 조금 오히려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주장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워마드라고 하는 커뮤니티 또는 사이트가 그간 낙태 인증한다고 하면서 태아를 훼손하는 사진이라든가 또 성체 훼손하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시하거나 기타 남성 혐오와 관련된 글들을 게시하는 것이 좀 정도를 많이 넘어서는 것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 해당 몰카 촬영된 것이 바로 그 여론이 안 좋은 사이트에 올라갔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사진이 어디에 올라갔는지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유출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유출된 경위, 유출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이런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1심 판결 징역 10개월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징역 실형 이제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것인데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굉장히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얼굴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피해가 굉장히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누드 모델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본인 직업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향후 그런 일을 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을 못하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상황이고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판결문을 보니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 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던데 몰카 초범에 대한 징역형 실형 판결 이게 뭐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좀 드문데 이번에 발생한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기로는 몰카 초범은 벌금 또는 몰카 초범이면 정도가 심해도 집행유예. 그래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번은 피고인이 여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폭력 특별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를 처벌하는데요. 이제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한 그냥 단순 촬영 그리고 이것을 유포한 경우 이게 같은 조문에 두고 있어서 사실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그냥 몰래 지하철에서 촬영한 것, 물론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그렇게 초범인 경우와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퍼져나가서 차단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포,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반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반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판례나 뭐 사례가 있나요? 네, 꽤 유명한 사례 중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는데요. 남성이 촬영을 시키고 여성이 이제 촬영을 했죠. 그래서 그 사안에서 1심에서 남성은 4년 6월 실형, 여성은 3년 6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뭐 기타 반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뭐 징역 1년, 뭐 징역 10월 이런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형량에 해당합니다. 그럼 뭐 징역 10개월, 의도적 유포에 징역 10개월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과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과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반성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되었느냐 이런 점입니다. 흔히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 것 중에 뭐 선고유예 나왔다, 뭐 벌금만 받고 말았다 이런 것들은 잘 사례를 살펴보면 뭐 피해자가 합의해준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가 그 피해가 너무 커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뭐 남성이어서 여성이어서 이렇게 뭐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게 아니라 좀 인권 침해라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여론 저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대질신문 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발부 아니면 기각, 어느 한쪽은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영장 실질심사 핵심 쟁점과 공방,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표정은 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만만했던 분위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인권에서 킹크랩 목찬을 못 보셨나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인지 못하셨다. 김경수 지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단 하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승인,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입니다. 반면 그런 적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핵심 승부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받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도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진 일이나 주고받은 말에 대해선 입장과 진술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특검에 회원들을 나가게 하고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독대한 적이 없다. 늘 여러 사람이 있었다며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킹크랩과 관련한 진술도 크게 엇갈립니다. 김경수에게 킹크랩이 적법하다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 했더니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것이 드루킹의 진술입니다. 반면 그런 사실 없다. 킹크랩이 적법하다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겠다라며 사용 허락을 받나 진술 모순이라는 게 김경수 지사의 반박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도 팽팽히 갈립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의 혐의 전면 부인이 김경수 지사에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이 시연회가 있었고 김경수 지사가 이를 참관했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댓글 조작에 드루킹하고 지금 공범으로 보여서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루킹의 진술 등 정황 증거만 있고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려가 없다든지 그리고 혐의 소명이 충분하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과 특검의 존재 이유가 걸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지난 15일은 제73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재발 방지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이날 같이 열린 제1회 김복동 평화상을 수상한 우간다의 전쟁 피해 생존자인 아칸 실비아 오발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네, 8월 15일 내일은 제73주년 광복절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서울에서 뜻깊은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20플러스. 이 기자, 뜻깊은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심포지엄인가요? 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오늘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73년간의 기다림 마침내 해방, 세계 무력 분쟁 천폭력 생존자들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건데요. 정대협을 이끌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개회사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은 제6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이거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께는 단순히 8월 15일 광복절 전날이 아닐 텐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1년 8월 14일 지금은 돌아가신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육성 고백한 날입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가 장교에게 강간을 당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내가 증인이다라는 폭로인데요. 정대협에서 지난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제정을 제안했고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이 연대하자는 취지로 2013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6회째 기림일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오늘 열렸고 그리고 관련해서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김복동 평화상이 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고 김학순 할머니처럼 위안부 폭로와 공론화에 큰 족적을 남기신 그리고 지금도 남기고 계신 분인데요.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각지를 돌며 폭로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2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할머니들과 함께 나비기금을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비기금, 이건 또 뭔가요?
네, 나비기금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앞으로 일본의 공식 사죄와 함께 받게 될 법적 배상금 전액을 네. 전 세계 전쟁 중 성폭력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각종 성폭력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기부금 기금입니다. 네. 뭐 앞서 말한 제1회 김복동 평화상 그 수상자라는 어떤 분이 선정이 됐나요? 네, 지난 2011년부터 우간다 북부 지역의 무력 분쟁으로 인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의 자활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는 네. 골든 위민 비전인 우간다라는 단체를 결성해 이끌어오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네. 바로 아칸 실비아 오발 씨가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시상식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오발 씨는 그 스스로 아버지와 언니가 반군에 납치 살해당했고 네. 또 어머니 또한 납치가 돼서 생사를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 전제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인권운동가라는 게 정의기억재단의 설명입니다. 네. 오발 씨는 김복동 평화상 같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수상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네. I pray that every one of you comes to Uganda. I'm so excited and lost the words. Kim Bok-dom, I love you, grandma. 이후 심포지엄은 전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인 라시다 만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대 법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무력분쟁 지역의 성폭력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네, 뭐 아칸 실비아 아발 씨는 따로 인터뷰를 더 했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제6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국제 심포지엄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 여성 인권 운동가 아칸 실비아 오발 씨가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아칸 실비아 오발 씨,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는 사람일까요?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이현무 기자가 오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한 웃음, 생기 넘치는 밝은 표정. 오발 씨는 그러나 우간다 내전 와중에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끔찍하게 학살당했고 어머니는 반군에 납치돼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오발 씨 그 자신도 끔찍한 고문을 당한 전쟁 피해자입니다. My father was killed. My sister was slaughtered like an animal in my presence, and I laid in a pool of blood. So right now I don't have anyone. 지난 1995년, 그녀 나이 16살 때의 일입니다. 끔찍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상. 그러나 이 끔찍한 일은 어린 실비아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실비아 주변 어디서나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상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약자일수록 더 심하고 아팠습니다. They didn't have where to go, and they were being thrown out anyhow due to gender-based violence. 끔찍했던 참상과 경험은 그러나 그녀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 전쟁 피해자인 오발 씨는 자신과 같은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엔 세계 식량 계획 등의 도움을 얻어 2011년엔 직접 골든 위민 비전인 우간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쟁 피해 여성과 아동의 자활을 돕는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게 늘 아쉽고 부족합니다. We make sure we take them to the hospital. They come to my office. I make sure I give them something to eat. Only making porridge, but that is not enough.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더 해야 하는 일. 무엇보다 일상화된 폭력과 야만으로 인한 체념과 포기. 그 일상화되고 내면화된 체념과 포기를 깨트리는 게 오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려 하는 일입니다. Most of them don't know their rights, so I go to different communities, I sensitize and advocate and talk about human rights. 어떻게 보면 몇 마디 말과 부족한 음식, 그녀가 주고 있는 것들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건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수상자로 오발 씨를 선정한 것도 그 희망을 보고서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 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근절과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지난 1993년 유엔 인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만행을 최초 폭로한 김복동 할머니와 그 자신이 끔찍한 전쟁 피해자이면서 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오발 씨. 오발 씨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꾸준히 요구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김복동 할머니를 닮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So at least now our people in northern Uganda will have hope. Will have hope. This is not for me alone.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가 서울 망원시장에서 만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상가법 개정의 절박함과 필수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 망원동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화두는 새 들어 사는 상인들이 턱없이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권리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간담회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시장을 찾은 박상기 장관은 먼저 수십 년 전 유학 시절 독일 거주 경험을 얘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인구가 한 30만이 채 안 되는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20년, 30년 후에 가도 20년, 30년 전에 있던 가게들이 그대로 있어요.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강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임대료, 하나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의 횡포가 지나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가가 형성이 되면은 이 임대료가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권리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가 다 죽게 되는. 박상기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올리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거나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했을 때 퇴거 보상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 상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권리금의 문제도 대규모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호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인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또 쫓겨나서 또 권리금 어떻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을 관할하는 현직 주무장관의 시장 방문. 세상이 이제 정말 좀 달라지려나 상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눈을 반짝거리며 큰 기대와 반가움과 함께 이런저런 애로점과 요청사항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상가 임대차 관련 운동을 한 5년 정도 해왔는데 5년 전에는 담당 검사님도 뵙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장관님까지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변했고 이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오늘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의 요구와 호소가 법안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월화의 공동묘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슨 모텔이나 여관 이름인가 하는 객적은 생각도 드는 월화장.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 법률 용어는 월화장입니다.
월하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십니까? 언뜻 월하의 공동묘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무슨 모텔이나 여관 이름인가 하는 객적은 생각도 드는데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월하장입니다. 물고기들이 가두리 양식장 가득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떼죽음을 당해 있습니다. 펄펄 끓는 폭염에 바닷속 물고기도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 여름 폐사한 물고기가 전국적으로 18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폭염과 관련된 용어가 우리 법전에도 나옵니다. 수산업법 제28조 월하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식하는 수산 동식물을 여름나기를 하게 하려면 일정한 수면을 월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월하장, 시민들은 무슨 뜻을 떠올릴까요? 혹시 이 월하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 월하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 이제는. 월하장, 한자로는 넘을 월자에 여름하, 마당장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름을 넘기기 위한 장소, 즉 여름 날 곳 정도의 뜻입니다. 시민들에게 뜻을 가르쳐줘도 잘 와닿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월하장 하면 여름을 날 곳 이렇게 딱 떠오르세요? 아니요. 뜻을 알려드려도 전혀 모르시겠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수산업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 뜻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월하장 제가 내용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28조는 저도 생소한 조항이라서. 사전을 찾아봐도 검색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월하장, 한자를 한자 이어 해석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황당한 한자 조합 월하장. 그 뜻을 알지도 모르는 황당한 단어를 우리 법전에 계속 두고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오던 열대야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막바지 피서를 즐기실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